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와 시각디자인 기사 대비 필기과정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사진 파트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반복하고 오늘 배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빛에 대한 이해가 이 카메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진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처음 이제 그 시초가 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카메라 옵스쿠라. 그래서 옵스쿠라는 어두운 방 그런 뜻이었죠. 자, 카메라 옵스쿠라의 원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기다가 자그마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내고 여기 어떤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의 빛이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요 반대편에 요 면에 요 상이 흐릿하게 그 상을 맺히게 됩니다. 요것이 바로 카메라의 기본적인 원리죠. 그죠? 그래서 요 구멍에 빛이 들어와서 상을 맺힐 때 이제 문제는 뭐냐? 선명한 상을 맺기 위해서는 이 구멍 자체가 작을수록 선명한 상을 맺게 되고 또 빛이 들어올 때 갑자기 많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또 상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을 그나마 선명한 상을 맺으려면 여기 있는 구멍을 어떻게 해요? 작게 해야 되고 오랜 시간 적은 양이 점점 많은 양으로 이렇게 빛을 해줘야 여기에 상이 좀 더 선명하게 맺힌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빛을 잘 모으기 위해서 이게 어떤 장치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렌즈가 되는 거예요. 렌즈. 그리고 요 통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카메라가 되는 거죠. 카메라. 그리고 요 상이 맺히는 면, 여기를 우리는 이제 필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 필름이란 이 면에 요 상이 사람이 직접 과거에는 여기다 그림을 그렸다 했었죠. 그죠? 이 카메라 옵스쿠라 자체가 그림을 그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요 면에 사람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동으로 상이 맺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요 필름의 개발 자체가 곧 이 카메라의 역사와 상당히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것과 함께 요 본체, 이 카메라라는 것과 그 다음에 렌즈, 왜? 빛을 잘 모아줘야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렌즈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뭐요? 카메라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전 시간에는 이런 빛에 대한, 광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죠? 카메라의 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무엇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냐? 바로 필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필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 자, 필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컬러 필름이 있고 하나는 흑백 필름이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흑백 필름이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이제 컬러 필름도 안 쓰죠. 아날로그식의 컬러 필름과 그 다음에 흑백 필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뭘 사용합니까? 디지털 카메라죠. 그래서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뭐 컴퓨터의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정하고 수정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지, 지금은 거의 필름을 사용하지 않지만 아직도 뭐 필름을 이용해서 아날로그적으로 인화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디지털을 쓰고 있지만 그 디지털화 되어져 있는 기본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아날로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필름을 구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필름은요, 흑백 필름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컬러 필름과 그 다음에 흑백 필름이 있는데 둘 다 구조는 비슷하긴 하지만 컬러 필름이라는 것은 컬러로 된 이미지를, 사진이죠. 인화지를 뽑을 수 있는 것이고요. 흑백 필름은 말 그대로 명암, 그죠? 검은색과 흰색과 회색의 어떤 농담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필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필름을 가지고 인화를 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이제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필름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베이스, 필름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아주 단단하고 유연한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얇아요. 이 전체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옆면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커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은 되게 얇습니다. 0.012mm입니다. 그러니까 1mm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얇은 그러한 그 필름 베이스에 감광유제라는 것과 젤라틴이 발라져 있어요. 자, 감광유제와 젤라틴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를 우리는 빛에 의해서 빛이 오면 이 감광유제, 감광물질,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물질이에요. 감광유제. 그래서 감광유제, 그래서 유제층이라고도 합니다. 유제층. 그것이 젤라틴과 함께. 그래서 보통 감광유제는 60% 이상, 그 다음에 젤라틴 한 40% 정도로 이렇게 섞여 있는 그 감광물질, 감광유제가 이 접착체 위에 이 두 가지의 감광물질이 여기에 발라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뭐 화학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우리는 의미는 없어요. 뭐 이게 전자와 뭐 여러 가지 뭐 음이온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뭐 베이스에 안착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저도 잘 몰라요. 그런 화학이나 과학적인 부분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좀 문제가 나오는 개수도 적고 거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필름 베이스에 감광유제와 젤라틴이 섞인 감광물질이 발라져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감광물질 의에는 긁힘 방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긁혀있는 이 면이 긁히게 되면 나중에 인화할 때 그 자국이 그대로 인화제 나오기 때문에 이 긁힘 방지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감광물질, 그리고 접착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요, 또 접착체가 있고 그 밑에 할레이션 방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빛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카메라를 보게 되면, 옆면을 보게 되면 카메라에 렌즈가 있고 필름이 여기에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 면에 빛이 순식간에 탁 하고 어떻게 해요? 부딪히면 이 감광물질이 접착체를 통해서 필름 베이스의 그 빛의 모양이 이 안에 어디에요? 이 필름 베이스에 딱 안착이 됩니다. 이미지의 상이 맺히게 되죠. 그런데 이 빛이 100% 다 이 상에 맺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과해가지고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 필름 베이스를 통과해버린단 말입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약간의 빛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할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할레이션 방지층이 그 빛을 다시 반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명한 상을 맺힐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흑백 그 필름은 이러한 기본 원리를 갖습니다. 자, 다시 한번 흑백 필름의 구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지는 않고요. 이런 구조를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광유제와 젤라틴이 섞여 있는 이거를 우리는 많이 쓰는 게 뭐냐? 할로겐 화은이라는 물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할로겐 화은이라는 결정체를 이루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데 교재에도 나오지만 첫 번째는 염화은이죠. 염화은. 자, 그 다음에 브롬화은. 그 다음 세 번째가 요드화은. 다 화은이가 붙죠, 뒤에. 염화은, 브롬화은, 요드화은. 요 세 가지를 우리는 할로겐 화은 결정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감광물질에 사용을 하는데요. 참 그래요. 디자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별걸 다 공부합니다. 그죠? 우리가 심리학도 공부하고요. 경제학도 공부하고요. 게다가 이런 화학식도 공부를 합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그 과학을 되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관심은 있었는데 너무 이런 그 표기하는 방법들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하지는 않았는데 여하튼
요것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할로겐 하은 결정체의 대표적인 세 가지, 염하은, 브롬하은, 요오드하은. 요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흑백 필름의 구조에 대해서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름이. 근데 이제 흑백 필름을 뭐 쓰지도 않을 뿐더러 현대 뭐 컬러 필름도 안 쓰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흑백 필름을 가지고 일부러 어떤 아날로그적인 그런 그 흑백의 어떤 느낌을 일부러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가들 중에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컬러 필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컬러 필름은요,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필름 베이스가 있고요. 필름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뭐가 있습니까? 자, 필름 베이스에 여기 마찬가지로 감각물질이 있습니다. 감각물질. 감각물질은 뭐냐 그러면은 똑같아요. 우리 할로겐 하은, 그죠? 그 감각물질인데, 이거는 이제 흑백과 달리 이 감각물질이 있는 이 부분에 커플러라는 발생 그 물질이 있습니다. 커플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쇄 부분 얘기했었죠, 그죠? 인쇄라는 것은 위에다 그 판이 중요하다 했었죠. 판을 만들어서 그 판을 통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찍어내죠. 마찬가지 그게 사진술과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똑같아요. 필름은 이렇게 투명한 필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요 밑에 인화지라는 걸로 와요. 인화지는 뭐냐? 필름 베이스에 감각물질이 발라져 있는 것이고, 인화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 종이 있잖아요. 사진 종이. 그걸 인화지라고 합니다. 그 종이에 뭐가 발라져 있는 거죠? 감각물질이 발라져 있는 겁니다. 빛에 반응하는 물질.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사진 인화지를 놓고요. 위에다 빛을 쏘는 겁니다. 그럼 얘를 통과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상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네거티브 필름이라고 합니다. 무슨 필름이라고 해요? 네거티브 필름. 네거티브 필름은요, 반대되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에 반대되는 상이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빛이 통과되면서 여기에 어떻게 되냐? 포지티브. 그러니까 정상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대로의 상이 맺혀지게 하는 걸 포지티브라고 하고요. 반대되는 상이 맺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인화가 되는데, 컬러 필름은요, 그 흑백 필름과 달리 이 커플러라는 물질이 있어요. 커플러. 색을 이제 색까지도 발색하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커플러. 말 그대로 여기도 감각 물질입니다. 감각 물질이라는 게 뭐라고? 빛에 반응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빛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자, 컬러 필름은요, 기본적으로 감색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뭘 한다고요? 감색법. 그러면 우리 색칠할 때 배웠었죠? RGB는 가색법이죠. RGB 가색법이고요. 감색법은 뭐죠? CMY죠. 그죠? 감색은. 그래서 필름에도 이 CMY라는 색을 발색하는 기본적인 커플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색법에서 RGB잖아요. 그죠? 빛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R과 G와 B가 들어오잖아요. 빛은 RGB, 색광이죠. 그래서 빛이 필름으로 쓱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보호층이라는 거는 우리 흑백 필름에서의 뭐예요? 긁힘 방지막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처음에 B 관광층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Y 필터층을 지나서 G 감광층을 지나고, 그 다음에 중간층을 지나서 또 어디? R 감광층을 지나서 중간층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할레이션 방지층은 요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거 아닙니다. 할레이션 방지층 뭐예요? 빛이 통과된 걸 다시 반사시켜서 필름에 더 선명한 상이 맺혀지게 하는 것이니까 위에 있겠죠. 이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감광된 물질이 필름 베이스에 어떻게 됩니까? 착 하고 붙겠죠. 이미지가, 형상이. 중간층이라는 건 접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난 게 있는데 RGB죠. 얘가 R이고요. 얘가 G고요. 얘가 B입니다. 그럼 각각 레드, 그린, 블루라는 세 가지 빛을 각각 감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RGB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R은요, C, 사이언이죠. 푸른색을 발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빛을 받고 레드빛을 받는 그 R 감광층은 실제로는 어떤 색을 C색을 보여주게 되고요. 발색하게 되고요. G는요, 뭐예요? CM이죠. 마젠타색을 발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어떤 색을 CMY, 그러니까 옐로라는 색을 발색하는 거죠. 이건 또 반대 색상, 뭐죠? 노파 빨라, 그것도 비슷한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 그래서 CMY를 가지고 실제 발색을 한다. 그래서 요거로 표현하니까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이거를 감색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컬러 필름의 인화 방식은 뭐다? 감색법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중간에 하나 더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Y 필터층이라는 게 있어요. Y 필터층은 뭐냐면 요 B 감광측, 즉 B 청색의 빛이 요 Y 필터층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G와 R이 더 선명하게 상을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Y 필터층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뭘 물어보느냐? 바로 요 감각물질, 컬러에서는 일반적인 할로겐 화학 외에 감각물질인 뭐가 들어가 있다? 커플러라는 물질이 있다. 이 커플러 물질 안에는 뭐가 있다? RGB라는 세 가지 감광층의 Y 필터층이 있다. 그리고 R은 C, G는 M, B는 Y를 발색한다. 그리고 감색법 원리로 색을 인쇄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커플러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빛이 이렇게 싹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 필름 베이스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제 우리 롤 필름 아십니까? 이렇게 필름인데 롤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러면은 카메라 요 안에 뚜껑을 열고 여기다 필름을 딱 걸어서 이렇게 정면을 보면 이렇게 있으면 필름을 여기다 딱 하나 통을 걸고 여기서 찍 빼서 여기다 딱 걸면 여기를 짝짝짝 돌리면 이렇게 감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앞에 그 렌즈를 통해서 상이 이렇게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찍고 나면 요 롤을 다 안쪽으로 자동으로 감아져요.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이 되겠죠. 요 모양. 그래서 뭐 후지 필름, 코닥 필름 예전에 유명했던 그러한 그 필름 제작 회사들 필름들이 많았죠. 요걸 들고서는 이제 그 인쇄소, 사진관에 가져가서 요걸 맡기면 이제 며칠 후에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필름을 다 뽑아가지고 아까 했던 네거티브 필름으로 쫙 뽑아가지고 옆에다가 뭘 해줘요? 쫙 그 필름통에 넣어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인화지로 인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화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진 파일을 보내면 거의 우리가 프린트 출력해서 바로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현상하고 인화하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프린트하는 식으로, 예, 이런 시기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개념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필름이 갖고 있는 또 특징 중에 이제 필름 감도라는 것도 있어요. 필름이 갖고 있는 감도는 뭐냐면 빛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감도가 높게 되면 어두울 때도 밝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되게 어두운 데서 촬영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도가 되게 높은 필름을 써야 되겠죠. 빛의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조금의 어떤 반응에도 반응하는 감도가 높은 필름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감도가 적다. 그러면 빛이 어때요? 감각이 적기 때문에
뭐 빛이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밝은 곳에 쓸 때는 뭐 감도가 적은 필름, 또 너무 어두운 데서 촬영할 때는 감도가 높은 필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도를 조절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그 뒤에 우리 그 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 필름의 종류를 좀 보면요. 컬러 필름의 종류 한번 볼게요. 자, 필름의 종류, 컬러 필름의 종류, 우리 필름의 종류입니다. 자, 필름이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필름의 종류도 되게 많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제 많아야 13문제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필름에서 해봤자 한 문제, 많아야 2문제, 요 정도 출제가 될 텐데, 이거 외에 다른 것까지 다 다루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 출제되었던 거 위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버설 필름이다라는 게 뭐냐면요. 그 필름은 거의 대부분이 네거티브 필름입니다. 네거티브. 그러니까 필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지에 반대되는 상, 뭐 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반대로 상이 맺혀져 있는데, 그냥 필름 자체가 사진처럼 있는 그대로의 상을 맺게 해주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필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인화하기 전에 이렇게 교정한다든가 확인할 때 실제 필름에서 필름 자체를 음화가 아닌 양화, 음화라는 건 반대되는 네거티브 상이 아닌 양화, 포지티브한 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필름을 리버설 필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턴트 필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스턴트예요. 아주 쉽게 바로, 그러니까 현상하고 인화하고 하는 과정이 필름 자체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폴라로이드 필름이라고 하죠. 폴라로이드 같은 거 탁 찍으면 이미지가 나오면 딱딱딱딱 흔들면 상이 맺혀지죠. 그 안에 현상액과 인화액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현상과 인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필름에 빛이 닿으면 필름이 바로 여기 어떤 상이 맺히긴 하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했었죠. 그 처음에 우리가 역사 배울 때 이걸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상이 여기에 직접 오랫동안 빛을 비춰서 여기에 상이 나타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라 순식간에 이 안에 상이 맺혀 있고 그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 그거를 알았으면 이제 현상과 인화만 알았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는 상을 뭐라고 한다? 잠상 그런다 했죠. 잠상. 우리 잠수함 그러잖아요. 물속에 숨어 있잖아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죠. 잠수돼서. 마찬가지로 이 안에 상이 맺혔지만 보이지 않는 거, 그걸 잠상 그런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가지고 보여지게 하는, 상이 필름에 보여지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현상. 그리고 필름의 빛을 통과시켜서 인화지에 요 이미지를 그대로 옮기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인화.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인쇄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인쇄 필름에 인쇄판을 놓고 빛을 쐬주면 판에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옵셋이죠. 평판. 걔를 인쇄기에 걸어서 어떻게 해요? 종이에 찍어내는 방식. 그러니까 사진술과 인화술이 어때요? 비슷하죠? 사진술과 인쇄술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술을, 근데 이 원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우리 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것도 보면 거기에 아주 자그마한 회로 같은 걸 그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손으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반도체 판에 강강물질이 발라져 있죠. 그래서 그 강강물질을 일본이 잘 만들거든요. 과거 이제 필름이나 이런 것들, 강강물질, 인화지 이런 거 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물질들을 누가 많이 갖고 있죠? 일본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수입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반도체 쪽에 이제 문제가 됐었었죠.
자, 원리는 그런 원리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적외선 필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적외선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전자기파라고 했었죠. 그 안에는 감선자가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극초단파 이렇게 있다 했었죠. 그죠? 그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파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외선이죠. 적외선. 이 적외선 필름은 말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빛을 감지해서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필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롤 필름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용하기 편리하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큰 대형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필름이 커져야 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대형 필름 같은 걸 찍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시트 필름, 컷 필름이라고 해서 한 장의 필름이에요. 얘는 여러 장의 필름이지만 시트 필름은 한 장의 필름입니다. 그래서 큰 형태의 필름으로서 뷰 카메라 같은 데다 이렇게 한 장씩 넣어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바로 시트 필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귤러 필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그러한 필름인데 이거는 이제 청색의 파장에만 감광됩니다. 청색의 파장. 우리 청색이면은 그죠? RGB에서 뭐예요? Y의 색을 발생한다 했었죠? 예, 그래서 이 청색의 파장에만 좀 더 반응하는 그런 특수 목적 필름을 우리는 레귤러 필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 필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인쇄 재판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 인쇄를 하는 판을 만들기 위한 필름. 저 앞에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필름을 놓고 그 필름에다가 빛을 쏴서 밑에 판을 만들 때 그 위에 필름 있죠? 그 인쇄를 사용할 목적으로 쓰는 필름을 뭐라고 한다? 리스 필름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필름은 우리 엑스레이 찍으러 갔을 때 보면 필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의사가 탁 걸어놓고 설명하잖아요. 예, 그런 목적의 필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필름의 종류.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걸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필름을 쓴다 안 쓴다? 거의 안 쓰죠. 예, 디지털화 되었어요. 그래서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필름 자체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한 문제? 예, 많으면 두 문제인데 거의 한 문제 정도만 출제됩니다. 자, 필름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뷰 카메라, 레인지 파인더. 이거 영어로 레인지 파인더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그 다음에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 여기서 리플렉스라는 거는 이제 반사된다라는 뜻입니다. 반사된다. 이런 식의 네 가지 종류의 카메라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많게는 두 문제. 그래서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카메라의 어떠한 구조와 그리고 특징, 이런 종류별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자, 뷰 카메라가 일단 최초의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에 가서 요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가 나왔거든요. 요 카메라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뷰 카메라를 사용했고, 우리 역사 배웠을 때 다게르오 타입이라고 있었죠. 다게르오 타입. 그쵸? 그때 개발된 사진이 바로 이 뷰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현재도 이 뷰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뭐로 만들어졌죠? 디지털화가 된 거예요. 디지털화. 필름을 넣지 않고 그죠? 사진을 찍는 방식의 디지털화 되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뷰 카메라라는 것은요, 크기가 커요. 그리고 카메라 사이에 주름살이 있습니다. 주름살이. 그래서 앞에 필름이, 앞에는 이제 렌즈가 있죠. 렌즈가. 뒤에는 우리가 뷰 파인더라고 하는데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구멍을 통해 보잖아요. 구멍을 통해. 우리가 이미지를 보고, 보는 그 구멍을 우리는 뷰 파인더라고 합니다. 뷰 파인더. 그런데, 뷰 카메라는
뷰파인더가 커요. 여기가 큽니다.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작잖아요. 카메라를 보면. 근데 얘는 커요. 그러다 보니까 밝을 때 그냥 뷰파인더를 보면서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차광막 있죠? 이렇게 검은색 차광막을 딱 쓰고 이렇게 찍습니다. 우리 지금은 뭐 거의 안 쓰지만 과거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뭐 옛날 드라마 보면 이렇게 차광막 넣고 그다음 뭐 팡 터지고 이렇게 찍는 그런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뷰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뷰 카메라는 앞에 이 주름살 가지고 이렇게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당겼다가 줄었다가 또는 틀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뭘 할 수 있어 상하로 올렸다 냈다 하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카메라를 우린 뷰 카메라라고 합니다. 뷰 카메라는 보통 여기 필름이 한 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사진, 그러니까 큰 이미지의 사진을 촬영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필름 자체도 좀 큰 필름, 시티 필름, 컷 필름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주로 상업 사진에 많이 사용하겠죠, 그죠? 개인별로 이거 들고 다니면서 개인 사진을 찍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거리계 연동식, 요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는 뭐냐면 카메라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렌즈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뷰파인더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보게 되고 찍게 되면 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렌즈로 이미지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 보는 것과 찍는 사이에 뭐가 생겨요? 어떤 차이가 생기죠? 보는 거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한다? 시차라고 합니다. 시차.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 우리 멤버들한테 뭐 무슨 글자를 한 글자씩 사진을 찍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줬던 그 사진이 바로 이 레인지 파인더,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였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를 찍으면 요 위에서 이렇게 찍겠죠? 여기서 찍죠? 근데 찍는 건 요 아래가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찍었을 때 안 나오는 거죠, 글자가.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이거 뭐냐고 막 그러면서 바로 그때 사용했던 카메라가 바로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라고 합니다.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인데, 이거는 이제 최초로 만든 게 1932년 그 독일의 자이스 이콘이라는 그 독일의 그 회사에서 만든 컨텍스 아인가 뭐 이런 사진기가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그냥 대충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이 시차라는 게 발생됩니다. 이 시차 영어로 펠러렉스라고 합니다. 펠러렉스 우리 교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 그런데 이 레인지 파인더는 일단은 장치 자체가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기가 소형이죠. 작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점 맞추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망원 렌즈라 그래서 이 렌즈를 교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큰 망원 렌즈를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파인더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 파인더 안에서 이 선명 초점을 맞춰내는 심도, 이런 것들을 보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고 정밀하게 구도 잡는 게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아주 그 초점을 빠르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뷰 카메라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 삼각대라고 하죠, 그죠? 트리포트를 놓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보고 찍는 거기 때문에 얘처럼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뭐 큰 건물, 건축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화질이 좋은, 그러니까 크면서도 화질이 좋은 이미지를 촬영할 때는 지금도 뷰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거의 대부분은 이제 뭘 많이 사용하죠?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거리계 연동식도 많이 쓰긴 쓰지만 우리가 이거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영어로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리플렉스 반사되는 애가 요 거울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걸 그래서 DSLR이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 카메라 중에. 그래서 SLR을 그러기도 합니다. D라는 말은 뭐예요? 디지털화된 거죠. 그래서 이 SLR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많은
뭐 기자라든가 작가라든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사진을 다루시는 분들 대부분은 SLR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카메라를 취미 삼아서 이렇게 찍는 분들도 거의 SLR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얘는 이제 대형이죠. 대형 카메라고요. 얘는 중형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워요. 요즘에는 그래서 DSLR 정도는 아니어도 핸드폰이 이제 우리 삼성폰도 요번에 S20인가 이게 나왔는데 해상도가 1억 800만 화소죠. 그 정도면 거의 아직까지는 이 DSLR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DSLR급이죠. 그러려면 이 정도 중형의 크기를 갖춰야 되는데 핸드폰처럼 작은 그 핸드폰에서 그 정도의 화질이 나온다는 건 참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제 더 아마 더 이 그 핸드폰 카메라가 이 DSLR까지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DSLR 카메라도 이제 하향세죠. 화질이 품질이 뭐 카메라가 그 정도 나온다면 누가 이걸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DSLR 카메라 이 시장도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 하향세라는 거.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도 많이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는 게 뭐냐면요. 뷰파인더로 봤죠. 그리고 렌즈로 돌아오는 이 시차가 발생하는 거리계 연동식이 아니라 그 펜타프리즘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오각형 형태의 펜타프리즘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눈으로 보면 여기에서 거울을 보고 거울을 봐서 이렇게 바깥으로, 그러니까 뷰파인더로 보지만 렌즈를 통해 보게 됩니다. 보는 뷰파인더와 렌즈, 이만큼 렌즈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는 여기 펜타프리즘이라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고 띡 하면 요 안에 거울이 또 있어요. 이 거울을 보고 밖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찰칵 찍으면 요 안에 있는 거울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필름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란 리플렉스라는 거는 렌즈 하나로 보고 찍는 걸 다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뷰 카메라는 카메라 옵스쿠라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이 반대 역상, 상하 좌우가 바뀐 역상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이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는 이 펜타프리즘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상으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울을 반대 하면서 여기서 보면은 정상 이미지가 들어와서 반대 정상 보세요. 들어오면서 반대 정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있는 그대로의 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는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단점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거냐 그러면 요 카메라 안에 이 거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찰칵지면 잉 하고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그러니까 조용하게 촬영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이나 이런 소리에 민감한 동물들을 몰래 이렇게 찍어야 될 때, 그럴 때 소리가 난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좀 단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반면에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라는 거는요, 렌즈가 이안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어떻게 해요? 거울이 있어서 보고요. 아래로는 찍는 필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발생하죠?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죠. 근데 찍을 때 이렇게 시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는 이렇게 소장용,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소장용으로 뭔가 근데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도 마찬가지 디지털 카메라가 있고요.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가 있고요. 뭐 거리계 연동식 우리 많이 쓰죠.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뷰 카메라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카메라의 종류 4가지를 기억하시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네. 자,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뷰 카메라는 대형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필름은 한 장씩 들어가고요.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상하 좌우가 바뀐 상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그 무브먼트 주름살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틸트라는 말도 있고 시프트라는 말도 있고
라이즈와 폴, 뭐 스윙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좌우 상하 움직일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말을 써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의 앞뒤판을 경살지게해서 찍는 거를 우리는 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리는 걸 라이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좌우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시프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휘는 걸 스윙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무브먼트, 이 주름살을 이용해서 초점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는 뭐가 발생한다?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 반대로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는 펜타프라이즘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렌즈로 보고 렌즈로 찍는데 뭐가 안 생긴다?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반대로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는 보고 찍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자, 렌즈 한번 알아볼게요. 네, 뭐가 이렇게 찍히죠? 렌즈. 카메라의 종류, 기타 카메라의 종류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기타 카메라의 종류. 자, 대표적으로는 4가지 카메라가 있고요. 그 4가지 카메라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목적의 카메라가 나올 수 있어요. 컴팩트 카메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리계 연동식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필름을 사용하는데 35mm 필름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일반 필름의 크기가 35mm 필름입니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세요. 35mm 필름으로 해서 롤 필름 얘기하는 거예요. 롤 필름, 요 우리 예전에 사용했던 그 롤 필름이 대표적으로 35mm 필름, 이건 135 필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필름을 쓰는 일반적인 카메라를 콤팩트 카메라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카메라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얘기하는 거겠죠. 수중 카메라는 물속에서 찍는 전용 카메라겠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이제 카메라 자체가 뭐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를 수중에서 찍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서 쓰면 수중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파노라마 카메라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보통 찍게 되면 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길게 이렇게 파노라마 넓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죠. 그걸 우리는 파노라마 카메라라고 합니다. 그 요즘에 뭐 핸드폰에도 보면 파노라마 기능이라고 해서 찍으면 자동으로 제가 쫙 연결해주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자스틸은 넘어가시고요. 자, 스테레오 카메라라는 것은 우리가 스테레오라는 거는 뭐 요즘에 우리 VR 3차원 영상을 찍을 때 쓰는 그러한 카메라라 보시면 되겠고, 뭐 중형이니 대형이니, 중형은 이제 DSLR 카메라, 대형은 뷰 카메라, 자동 초점, 뭐 이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요즘에 있는데 요것도 뭐 시험 문제에 뭐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 자, 렌즈는 카메라 본체 앞에 달려있는 이렇게 빛이 통과돼서 들어오는 우리 카메라 옵스쿠라의 구멍과 같은 역할을 한다 했었죠. 그 구멍에다가 렌즈를 다는데 그 렌즈는 보통 볼록 렌즈입니다. 무슨 렌즈? 볼록 렌즈. 볼록 렌즈라는 것은 중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렌즈를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이 볼록 렌즈는요, 자, 기본적으로, 빛의 굴절이거든요, 굴절. 그래서 이 렌즈에 통과된 빛이 이 반대편에 상을 맺힐 때 어떤 그 변화를 주는 거를 우리는 수차라고 합니다. 수차. 그러니까 수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일단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수차라는 게 있다라는 거. 자, 일단, 렌즈를 통과하면, 자,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카메라 옵스쿠라에서 배웠었죠? 좌우 상하가 바뀐 상이 여기에 맺혀진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상이 여기에 맺혀지는 걸 초점이라고 하고, 초점이 맺혀지는 면을 우린 초점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초점면. 초점이 맺혀지는. 그래서
블록 렌즈와 그 다음에 초점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초점거리라고 합니다. 초점이 잡혀지는 거리. 그래서 이 초점거리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 보편적으로 표준 렌즈, 장초점 렌즈, 단초점 렌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렌즈와 초점거리 사이가 어떻게 해요? 카메라, 이거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필름과 필름, 우리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렌즈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렌즈와 이 필름 면 사이, 요 사이를 우리 뭐라고 한다? 초점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거리가 좁아지거나 또는 초점거리가 멀어지거나 하면서 초점거리가 멀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망원 렌즈, 장초점 렌즈가 되는 거고요. 초점거리가 좁아지면 뭐라 그래? 단초점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 렌즈가 짧다, 단초점, 길다, 장초점. 그 다음에 표준 렌즈라는 거는 장초점, 단초점과 달리 인간들이 보는 시야와 거의 동일한 그러한 그 상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초점 거리를 우리는 표준 렌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렌즈라는 게 있고 렌즈를 통과해서 필름에 상이 맺히는데 그 맺히는 초점이 맺히는 것을 초점면이라고 하고 요 볼록 렌즈와 초점면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초점 거리라고 한다. 요 초점 거리에 따라서 뭐 표준 렌즈, 장초점 렌즈, 단초점 렌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초점이 길면 장초점, 그러니까 렌즈와 필름의 사이가 거리가 먼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은 화각은 작아져요. 뭐가 작아진다? 화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야각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각도가 시야각인데 화각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초점 렌즈, 이 초점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각도, 화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 좁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이미지다. 그러면 장초점 렌즈로 보게 되면 이 전체가 아니라 어떻게 멀리서 볼 수 있지만 요 한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각 자체가 어떻게 돼요? 좁아지게 됩니다. 자, 초점 거리가 길어지면 각도가 좁아집니다. 작아져요. 그리고 초점 거리가 짧아지면 각도가 넓게 찍을 수 있다는 넓어지는 거. 그래서 화각과 초점 거리 이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초점 길이가 작아지면 화각은 어떻게 해요? 좁아지고 초점 길이가 짧아지면 화각은 넓어지니까 얘네 둘 사이는 뭐다? 반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점 거리가 무엇이냐와 화각에 따라서 표준 렌즈, 장초점 렌즈, 단초점 렌즈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시각과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주는 렌즈가 바로 이 표준 렌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렌즈는요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뭐 중형 카메라냐, 대형 카메라냐, 그다음 일반 카메라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렌즈의 초점 거리가 달라지는데 우리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35mm 카메라에서는 50mm. 자, 한번 적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35mm 카메라, 우리가 컴팩트 카메라죠. 그죠? 35mm 필름을 쓰는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의 컴팩트 카메라의 초점 거리는 대충 얼마 정도? 50mm, 5c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과 그 다음에 우리 필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초점면과 필름의 거리가 50mm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좀 6 곱하기 6인치짜리 카메라는 조금 더 큰 카메라이기 때문에 초점 거리가 80mm입니다. 그래봤자 그렇게 길지 않죠. 그리고 4 곱하기 5인치짜리 카메라는 150mm 정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카메라이고 화각은 대충 44에서 55도 정도의 화각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표준 렌즈의 초점 거리와 화각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일단은 표준 렌즈라는 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장초점 렌즈라는 건 뭐야 그랬어요? 초점이 뭐와 초점면과 초점 거리, 화각, 렌즈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망원 렌즈 여러분 카메라 망원 카메라, 그러니까
장초점 렌즈, 저 멀리 있는 상을 찍으려고 할 때 보면은 망원 렌즈라는 걸 사용하죠. 망원 렌즈라 해서 앞에다가 길게 이렇게 그 렌즈를 길게 껴요. 왜? 초점 거리가 멀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그 주문 제작합니다. 그리고 되게 고가예요. 그래서 이런 거 촬영하는 경우는 이제 뭐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축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골대 뒤에 보면은 기자들이 뒤에서 찍는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길게 돼 있는 망원 렌즈를 꽂고 촬영을 하죠. 보셨습니까? 네, 왜 그래요? 초점이 길게 잡혀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리고 렌즈를 망원 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망원 렌즈일 때는 보통, 자, 카메라 자체가 이 일반 컴팩트 카메라일 때 얘는 50mm 정도의 뭐예요? 그 초점 거리를 가졌지만 기본적으로 이 망원 렌즈는요 105mm입니다. 일단 100을 넘고 시작하죠. 거리 자체가. 그러니까 카메라 본체 자체에 뭐예요? 망원 렌즈를 꽂아서 초점 렌즈를 길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 곱하기 6인치짜리는 이거는 150. 그 다음에 얘는 300.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면 길수록 멀리 있는 상을 찍을 수 있지만 화각은 좁아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얘는 각도 자체, 화각은 좁아지니까 얘보다는 더 작겠죠.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의 화각을 갖느냐 그러면은 30도 이하의 화각을 갖는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초점 렌즈라는 건 뭐예요? 이 거리가 표준 렌즈보다도 어때요?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초점 거리가 어떻게 해요? 좁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24에서 35mm 정도의 뭘 가져요? 초점 거리를 갖고요. 화각은요, 대신 어떻게 넓어지겠죠? 그래서 60에서 80도 정도의 화각을 갖는 렌즈를 우리는 관광 렌즈라. 그래서 얘는 주로 어떨 때 사용합니까? 거리가 좁았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점을 잡으려면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좁은 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관광 렌즈, 단초점 렌즈. 저 멀리 있는 걸 찍어야 될 때는 주로 장초점 렌즈를 쓰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는 정도 수준에서의 사진을 찍을 때는 표준 렌즈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고가는 망원 렌즈를 쓰는 장초점 렌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대표로 하지만 특수 목적의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안 렌즈입니다. 무슨 렌즈? 어안 렌즈. 제가 이게, 자, 뭐가 있습니까? 어안 렌즈는 화각 자체가, 그러니까 초점 거리가 되게 짧은 거죠. 초점 거리가 되게 짧으면서 각도가 180도예요. 화각이.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180도니까 사진을 찍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180도 있는 걸 다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어안 렌즈. 요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뭐가 좁아요? 초점 거리가 좁고 화각이 넓어서 180도까지 다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렌즈를 우리는 어안 렌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사 렌즈라는 거는요, 초점 거리를 좀 망원 렌즈랑 비슷하게 이제 망원 렌즈는 아니에요. 근데 망원 렌즈와 비슷한 기능을 할 목적으로 설계된 렌즈로서 렌즈 안에 유리와 오목 거울을 사용해 가지고 이 초점 거리를 늘린 그러한 렌즈인데, 문제는 이렇게 찍을 때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미지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 그 외에 뭐 매크로, 연초점, 시프트, 소프트 포커스 렌즈, 컨버전 렌즈. 자, 렌즈 종류도 특히 이 카메라에서 되게 중요한 게 렌즈입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카메라 본체보다 렌즈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이 렌즈를, 고가의 렌즈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렌즈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느낌의 작품들을 찍을 수 있게 되는데, 자, 그 많은 종류 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시프트 렌즈라는 겁니다. 시프트 렌즈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35mm 카메라는 이제 일반적으로 컴팩트 카메라를 했었죠. 그죠? 근데 그 35mm 카메라를 가지고 뷰 카메라 같은 어떤 그 대형 카메라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시프트 카메라는요, 이게 뷰 카메라처럼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앞뒤 좌우 이렇게 틸트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시프트도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래서 보통 뷰 카메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일반 35mm짜리 컴팩트 필름을 가지고, 카메라를 가지고 무브먼트 우리 뷰 카메라처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면서 대형 건축물이나 이런 걸 촬영할 목적으로 쓰는 렌즈가 있어요. 아주 고가인데 그 시프트 렌즈라고 합니다. 그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시프트 렌즈. 그 다음 어안 렌즈. 180도를 초점거리가 짧고 화각이 넓은 어안 렌즈. 180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 장초점, 단초점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외 특수 목적 렌즈인 어안 렌즈랑 그 다음에 시프트 렌즈, 반사 렌즈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일단 시프트 렌즈, 그 다음에 어안 렌즈 요 두 가지가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나머지는 가끔 출제되니까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해되십니까? 예. 자, 우리 피사계 심도라는 것이 있는데, 심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선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진을 찍게 되면 여기에 사람이 있고 배경이 있겠죠. 그럼 배경이 흐릿하게 나오고 사람만 선명하게 나오게 촬영이 되잖아요. 그죠? 또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앞 사람은 흐릿하고 뒷 사람은 어때요? 선명하게 나올 때가 있죠. 우리 사진 가지고 일부러 그런 걸 연출해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피사계 심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선명하게 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피사계 심도라고 해요. 피사계 심도. 그러니까 선명한 상이 맺혀지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피사계 심도. 나머지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뺀 선명하게 보여지는 부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피사계 심도라고 하고요. 이제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면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뒷부분이 흐릿하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선명하게 보이는 거를 우리는 피사계 심도라고 합니다. 자, 이 피사계 심도는요, 기본적으로 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펜포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펜포커스는 전체가 다 선명하게 나오는 걸 펜포커스라고 하고요. 인포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포커스는 뭐냐? 앞은 흐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흐리고 이거죠. 뒤에 있는 사람은 선명한 것을 인포커스. 아웃포커스라는 것은 대상은 선명하고 나머지 흐린. 그래서 요거에 관련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사계 심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사계 심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을 쫙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같은 말입니다. 얘의 다른 말이에요. 그냥. 자, 일단 렌즈의 구경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조리개 있죠. 조리개 아시죠? 우리 아직 안 배웠구나. 자, 우리 렌즈 안에는 조리개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셔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얘네들은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건데, 셔터는 항상 닫아 있어요. 그래서 찍을 때만 잠깐 열렸다 닫히는 게 셔터고, 조리개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조리개 구멍, 즉 렌즈의 구경이 조리개가 작을수록, 렌즈의 구경이 작을수록 피사계 심도는 깊어진다, 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깊어진다라는 말은 선명하다.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가 깊어진다, 선명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잘 뭐가 안 보이면 눈을 크게 뜨서 보지 않잖아요. 이렇게 아주 젊은 친구들은 다 잘 보이죠. 저같이 노안이 오면 이렇게 크게 뜨지 않아요.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경이 작을수록, 즉 조리개, 뭐 할수록? 조리개를 줄일수록, 아셨죠? 심도가 깊어진다. 조리개 구멍이 클수록 피사계 심도가 얕다. 이건 뭐냐? 조리개가 커진다라는 건 뭐예요? 구경이 큰 거랑 같은 말이죠. 조리개가 커질수록, 조리개를 구멍을 넓게 할수록 심도는 낮아진다. 즉 흐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렌즈의 초점거리가 짧아질수록,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볼록 렌즈와 초점면, 필름이 사이가 어떻게 해요? 거리가 짧아질수록 이렇게 해질수록 어떻게 선명해지는 거죠.
멀어질수록 뭐예요? 흐려지죠. 그러니까 앞에다 망원 렌즈를 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피사체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피사계 심도가 깊어진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여기 카메라와 얘 사이가 멀어질수록 선명해진다는 얘기. 가까워질수록 흐릿하다는 얘기죠. 선생님도 이제 요즘에 노안이 와서 가까이 있는 게 이제 안경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노인으로 이제 중년에서 노인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렌즈의 구경, 그러니까 조리개도 포함되는 거죠. 조리개라든가 구경, 하여튼 작을수록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초점거리, 우리 얘기했었죠? 필름과 렌즈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짧아질수록 선명해진다. 그 다음에 피사체와 우리 실제 그 촬영하는 카메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심도가 깊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을수록 심도가 깊어진다. 당연한 거고요. 렌즈의 초점 거리가 길수록 심도가 얕다. 이거는 반대잖아요. 여기 보시면 초점 거리가 짧을수록 심도가 깊다. 반대로 초점 거리가 길수록 심도가 얕다. 얘와 얘는 같은 말이죠. 얘도 조리개도 마찬가지 구경과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 촬영 거리가 멀수록 심도가 깊다는 요거랑 똑같은 말이고요. 망원 렌즈는 표준 렌즈에 비해 피사계 심도가 얕다. 당연히 초점 거리가 머니까, 그죠? 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요렇게도 출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요것만 외웠다가 요렇게 나오면 또 헷갈려 해요. 요 세 가지만 이해하면 돼. 하여튼 구멍이 작을수록 선명하고 초점 거리가 짧을수록 선명하고 찍는 애가 멀어질수록 피사계가 어떻게 해요? 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바로 피사계 심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렌즈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셔터와 조리개인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의 종류, 그 다음 필름 종류, 그 다음에 렌즈의 종류와 특징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종류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뭐 렌즈의 종류도 많고 막 이런데 시험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알려준 내용 안에서 거의 출제가 다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를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론서를 보고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렌즈의 유효거리, 그러니까 렌즈의 유효 구경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 1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렌즈의 유효 구경 공식이라 그래서 초점거리 대 유효 구경은 렌즈의 밝기 대 1이다 라는 그 공식이 있거든요. 이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자, 렌즈의 유효 구경. 그래서 보세요. 초점거리. 우리 앞에 했었죠? 초점거리. 일 대 유효 구경. 우리 렌즈의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멍. 렌즈의 밝기 다 써 있어요. 거기에 1대 1이다 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초점거리를 구하거나 유효 구경을 구하거나 렌즈 밝기를 구하거나 할 때 얘네들 뭘 사용하면 돼요?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 초점거리 주어질 것이고 렌즈 밝기가 주어지면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로 나누면 되는 비례식이죠? 설마 이거 모르지는 않겠죠? 아니,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지? 우리 한번 해볼까? 자, 보세요. 2일 때, 자, x는 2일 때 1이다. 이렇게 되면요. 얘네 둘이가 뭐야? 2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2가 됩니다. 그래서 x는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참 디자인을 강의하면서 수학을 가리키거나 또는 뭐 심리학을 가리키거나 화학식을 가리켜야 되거나 뭐 제가 무슨 참 별거 다 해야 돼, 그죠? 예. 그냥 얘네 둘이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네. 얘네 둘이 곱해요. 그럼 1은 2가 되죠. 얘로 나눠주면 됩니다. 비례식은 그래요. 아셨어요? 2일 때 x는 뭐 3일 때 2다.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합니다. 그러면 2는 4가 되고 3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게 비례식입니다.
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요 렌즈의 유효 구경을 구하는 공식 시험 문제가 좀 자주 출제됩니다. 요것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피사계 심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렌즈 자체에 또 생기는 현상들에 대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거든요. 플레어 현상, 고스팅 현상, 안개, 포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목 현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레어 현상이라는 것은 빛이 태양 광선이 되게 세게 되면 플레어라고 해서 빛이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서 필름에 이렇게 플레어라는 이렇게 빛이 여러 개가 겹친 장면이 찍히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 플레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플레어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앞에 렌즈 후드라는 게 이렇게 끼죠. 렌즈 후드. 예. 그래서 렌즈 후드를 껴게 되면 그 플레어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일부러 플레어 현상을 넣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 찍을 때 보면은 이 태양에서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갈 때 플레어가 쫙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플레어 현상 자체를 일부러 내기도 하지만 내지 않을 때는 이제 렌즈 앞에 이렇게 후드를 딱 껴주는 방법이 있는데 렌즈 후드 때문에 가장자리가 이렇게 둥글게 가려지는 비네팅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가끔 나오고요. 그다음 고스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진에 빛 같은 게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를 우리는 고스팅 현상이라고 해요. 무슨 심령사진 찍으면은 막 귀신 현상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점으로 찍혀지는 빛의 현상이고요. 포구 현상은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뿌연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정목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동물들 야간에 이렇게 찍다 보면 눈에 이렇게 빨갛게 보여지는 현상이 있죠. 예, 그걸 정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렌즈에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나올 중요한 것들을 다 한 번씩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또 했던 것도 좀 계속 또 반복해 줄 거예요. 뒷부분에 가면 이제 카메라와 필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인화하고 현상하는지 할 때 또 다시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힘내시고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이야기한 것은 다시 이론서를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말 재미없는 파트였죠. 예,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